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즌2 정확히 1년 만에 저희가 뵙게 되는데요.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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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영상 찍었던 거 찾아와 봤더니 정확히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이에요? 네. 그러면 작년 12월 중순이었습니까? 그렇죠. 중순 약간 후반부? 약간 후반부면 말 되기 전에. 되게 좀 장이 험악했을 텐데요. 험악하고 악플 엄청 달리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키워드 중 하나가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허를 찌르는 상승은 무슨 그런 게 엄청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그때 당시에 환율이 꽤 높아서 네. 뭐 2023년에 뭐 1,400원 뚫고 올라간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 네. 이제 대표님께서 아니야 다시 안정화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분위기는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 네. 주식은 허를 찌르는 상승은 있었지만 환율은 틀렸어요. 네. 환율은 이때쯤 되면 1,200원도 깰 수 있다. 그때 뭐 1,130원.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20년 평균이 1,130원이었기 때문에 1,130원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환율은 틀렸고요. 아니 뭐 근데 틀렸다고 하기에는 원래 워낙 치솟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뭐 1,500원 간다고. 네, 맞아요. 분위기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찍고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생각보다는 덜 내려오긴 했는데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악플이 많았지만 결국 1년 후에 되돌아봤더니 대표님 말이 맞더라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얘기 나온 김에 1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지난 1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증시에서 이거 참 기억에 남아 라는 포인트가 좀 있었을까요? 아유, 올해 같은 시장도 참 많이 반성도 하고 네. 많이 배우는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12월 달에 마이너스 9.5% 네네. 빠졌었거든요. 빠지고 1월 6일 날, 올해 1월 6일 날 저점을 기록하면서 그 악플 얘기하셨는데 일부러 안 봤어요. 네, 다른 방송 나가도 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왜 저 사람 자꾸 사라고 그러지? 네, 지금이 주식 살 땐가. 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2천 깨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맞아요. 경기 침체 네. 오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했었고.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학 교수님들이 올해 1Q, 2Q가 되게 안 좋으니까 주식을 사더라도 한 5월에서 7월쯤 네, 그렇게 사는 전략으로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상저하고였기 때문에 네. 네, 상반기 시장이 깨질 때 피해 있다가 네, 그리고 한 5월에서 7월쯤 주식 사라고 그런 전망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욕을 들어먹는 부분이었고, 근데 괜찮아요. 예,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보지는 않고, 결국은 주식도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요. 박세익 전무도 결국은 환율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틀리긴 했지만, 결국은 제가 이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우리 고객들 돈을 벌어주는 이유는 낙관주의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증시 격언대로 낙관주의자가 돈을 벌고 그리고 비관주의자는 명성을 얻는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확률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식시장 가만히 보면요. 작년 요맘때 시장을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다 들어보거든요. 네. 들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나스닥이 16,000에서 10,000 갔었어요. 그죠? 10,000 갔는데 이 만이 16,000 가려면 60%나 올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아니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장기 차트를 보면 뭐 4, 5년 만에 회복하는 게 아니라 1, 2년 안에 거의 다 회복하잖아요. 네. 닷컴 버블 깨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야 만에서 16,000은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건데 지금 여기서 주식을 사면 야 60%나 수익 나는데 그게 2년 안에 올라가도 60%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불안한 가운데 주식을 사서 나는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릴 수 있어 라는 인내심이거든요. 약간 이건 생각의 전환이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가장 강했었잖아요. 맞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셨던 그 엔비디아부터 뭐 주옥 같은 네. 기업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나스닥이 한 33% 빠졌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빠졌잖아요. 네. 한 35에 37 빠졌는데 저는 야 우리가 2만에서 3만 가면 50% 상승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3만에서 2만 가면 마이너스 33%예요. 그렇게 작년에 딱 나스닥이 33% 빠졌는데 저는 어차피 전고점 돌파하면서 2만이 다시 3만이 되면 야, 50% 수익 나는 건데 왜 여기서 안 사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제가 뭐 환율이 맞건 틀리건 경제 전망이 맞건 틀리건 페드의 금리 인상 저 다 틀렸어요. 아 이제 멈추겠지 했는데 계속 올렸었잖아요. 5.5까지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들 올해 좀 수익이 많이 난 이유는 그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였다는 거죠. 어차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다 회복할 건데 여기서 사면 야, 큰 수익 나는데 근데 좀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은 2만이 다시 3만 되려면 야 50%나 올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아니 근데 그냥 우리가 삼성전자가 됐던 나스닥의 이런 지수를 봤던 다 회복할 건데 왜 저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나. 그래서 저는 올해 되돌아보면 역시 뭔가 우리가 예측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비관적일 때 역시 주식을 사면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량한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역시나 올해도 중요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기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주요 이슈들을 보면 상반기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었던 네. 부분이고 그죠? 근데 이 부분도 한번 복기를 잘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2차 전지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챙겼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를 사고 안 사고 문제에 있어서 비싸다고 보는 사람은 안 샀어요. 그죠? 네. 네. 근데 비싸다고 보는 사람은 안 샀지만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걸 잘 챙기고 나왔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도 제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받았었죠. 네. 근데 받았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4월이 됐건 5월이 됐건 좋긴 좋은데 10월 말 정도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 네, 우리나라는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항상 맞아요. 많이 오른 중소형주들은 하반기 들어가면 다 빠진다.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2차 전지 2, 3년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기 때문에 비싸고 안 싸고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왕이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30-40% 빠지면 못 들고 갑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그러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2년 전에도 9만 원대 막 사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때는 시장이 3,150 이상에서는 좀 비싸다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팔고 쉬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전문에 왜 그래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러세요. 네, 주식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6만 원 되고 6만 원 깨지는데 지금도 삼성전자 사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이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아니 9만 원대가 무서운 거지 왜 6만 원대가 저는 왜 6만 원 삼성전자 네. 6만 원대가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뭐 돈 넣었다가 또 갇혀버릴까봐 약간 그런 거죠.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아니 6만 원이 깨졌을 때 삼성전자 장기적인 PBR 밴드를 보면 야 여기서 사면 돈 빌려서 사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 구간인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얼마나 좋은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과세 효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내가 올해 잘했건 못했건 복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수급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솔직히 말해 이 인사이트만 여러분들이 체득하고 얻어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 예를 들어주셨지만 맞아요. 9만 원이 무서운 거지 6만 원이 무서울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9만 원에는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하고 네. 6만 원에서는 덤비지를 못하는 네. 전형적으로 제가 하는 돈 못 버는 사람들의 생각들. 근데 역시 어떤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 뭐 또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홍콩 ELS가 있죠. 여기는 네 맞아요. 막판에 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주식을 한 지 딱 30년 됐거든요. 네. 94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뭐 제가 아주 뭐 강세장에서 최고의 수익률 내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나 보면 큰 손실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네, 그 큰 손실이 저는 왜 없었을까라고 봤더니 저만의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전문이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20에서 손절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손절한 주식을 사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피터 린치 책이나 워런 버핏의 얘기를 보면 어디서 칼같이 손절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죠? 맞아요. 네. 하지만 피터 린치가 네가 사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고 하면 1, 2분 안에 아주 명확하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네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는 물어보지만 네. 뭐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하고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그 원칙이라는 게 뭔가라고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싸면 안 삽니다. 네, 비싸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김민재 선수가 네. 내가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손흥민처럼 갔다가 왔다가 한다고 하면 네. 그런 선수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런 선수가? 네. 김민재는 자기 자리에서 최고의 지금 그런 수비수가 돼 있는데 옆에서 와, 골 많이 넣는다고 그 김민재 선수가 저 앞에 가가지고 스트라이커 역할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주식을 한 이제 3년, 5년 하시면 나는 어떤 스타일이 잘 맞는가 그걸 이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장주 투자자인지 가치주 투자자인지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보면요. 실제로는 이 주식판에 뛰어드신 분들이 99%는 그냥 투기적 매매하고 계세요. 네, 트레이딩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돈을 버느냐면 강세장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근데 작년은 페드가 억지로 투자를 억제시키는 그런 약세장이었던 거죠. 약세장이면 돈을 잃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내가 사놓은 주식이 평가손도 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죠, 원래. 예, 내재가치보다 더 빠집니다. 그런 장일 때는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평가손이 나고 무섭고 네, 그런 상황에서 손해가 본 걸 빨리 만회하고 싶은 도박을 하는 사람의 심리로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 만회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게 아니라 여기 가서 해야 되나? 그러면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나의 투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초심이 흔들리게 되면서 다 트레이딩으로 막 옮겨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52주 신고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한번 나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해서 못한 대로 나의 투자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듣다 보니까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기해 주신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 실천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습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 내면의 그 욕심과 불안함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건 진짜 홍보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부터 하나씩 좁혀가면서 전략 짜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즘에 가장 많이 화두되고 지난 간밤에도 화두가 많이 됐었던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네.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상반기에 못해도 2번은 할 것 같은 그런 수치들이 막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네, 그거 최근 1년 반 동안 제가 계속 틀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은 패드워치를 보니까 너무 잘 설명을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확률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패드워치의
어제 FMC 회의 이후에 나온 거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네. 거의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자, 금리 인하? 금리 인하면 도망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전략을 짜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보면 이제 코로나 때였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할 때 전격적으로 와 무슨 큰 위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100bp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게 있고 그 전에 2019년처럼 금리를 3.25까지 그때인가 올려놨다가 금리를 25bp씩 3번 인하하죠, 그때.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됐었나 생각해 보면 2019년도에 처음 금리 인하를 했던 8월 달 전까지 S&P 500이랑 나스닥이 먼저 강하게 올라가요. 네. 강하게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별로 안 올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2019년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또 그동안에 유동성 지금 타이트닝 하고 있잖아요. 네. 예, QT를 하고 있었잖아요. 페드가 채권을 사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채권을 계속 팔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흡수했었죠. 근데 2018년 3월부터 시작했던 그 QT가 2019년 8월 달에 중단이 되고 그리고 금리도 인하를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 시장이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시장이 오르면서 플러스 7%로 끝났고 S&P 500은 그해 28.8%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9년을 상상을 해보면 내년 3월까지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전체 주식 시장을 견인을 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 딱 시장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미국 왜 이래 안 빠지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4,500, 4,600 되면 이제 PER이 한 21배 되나 하고 딱 봤더니 19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익이 계속 올라오면서 맞아요. P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면서 PER이 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산업이 많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도체 사이클인데 여전히 하이닉스 적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EPS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게 오히려 내년부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해 시장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피부 미용 기계도 오르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로봇 맞아요. 주식 오르고 네. 한때는 초전도체 막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오르는데 왜 그런 것들이 오르냐면 그것도 강하게 대형주들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뭐 대형주 펀드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펀드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중소형주 펀드의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가 움직일 때 중소형주가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수급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아니 시장은 강한데 왜 중소형주는 안 올라갑니까? 아니면 코스닥은 왜 이래 지지부진해요? 했던 게 그런 것들이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같은 큰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시클리컬 주식들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 국면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 강했었던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관련 주식들 그게 뭐 사드 보복도 나중에 있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약해집니다. 그런 걸로 보면 내년 상반기가 반도체 지금 모멘텀이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만 너무 땡겨놓고 맞아요. 나머지 주식도 보면 아니 이런 주식들도 이렇게 싸게 거래되나 했던 게 막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러셀 2000 이런 중소형 지수가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대형주가 충분히 비싸지면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가 올라오는 장인데 지금은 약간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다르게 미국의 중소형주랑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략을
코스피 중심으로 잘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과 함께 이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힌트가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반대편에서 뭔가 이제 불안한 거리를 하나 던져보자면, 네. 항상 뭐 작년 이맘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준에서도 그리고 시장에서도 인슈어런스 컷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네. 이걸로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